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의 덕이 컸습니다. 2년 가까이 배운 시어머니는 밑에 사람들에게도 항상 예의 있으시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항상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로서의 도리가 어렵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알게 된 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알던 시모님과 너무 다른 분이셨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시댁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너 지금이 몇 시니? 8시에 식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7시에 일어나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내가 당장 올라가 끌고 내려올까 하다가 첫날이라 그냥 넘어가는 거다. 내일부터는 6시 전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야. 알았니?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너무 놀랐지만 집안 분위기를 잘 몰랐던 제 잘못이라 생각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마치 제가 명동 미용실에 처음 일하게 되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집도 그곳과 비슷하다면 비슷했습니다. 며느님, 앞으로 며느님께 집안 살림을 알려드릴 김집사입니다. VIP들을 접해오셨다니 잘 아시겠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밖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집사님, 잘 부탁드려요. 며느님은 앞으로 새벽 6시까지 오셔서 아침상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자세한 일들은 차차 알려드릴 테니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 집은 그 미용실보다도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몸을 정돈하고 부엌으로 내려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함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집안 식구는 시할아버님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5식구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5식구 먹을 음식이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과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준비해 식사를 차리고 나면 식구들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다 같이 먹는 식사 자리는 매번 너무 불편해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죠. 행여나 젓가락질이라도 잘못해서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라도 나면 시어머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얘, 아침부터 어디 소리를 내는 거니? 그래서 안 닿게 조심히 먹으라고 했잖니?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못 배워서 시집왔으면 잘 배우기라도 해야지. 그래도 똘똘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저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아버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제가 시집간 후부터 중풍이 있으신 시할아버님을 돌보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매번 식사를 먹여드리고 씻겨드리며 시할아버님 병주발 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시할아버님은 가끔 제게 폭언과 폭력도 휘두르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척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쉴 틈 없이 다시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아버님은 회사에 나가시고 시어머니는 거의 모임이나 약속이 있으셔서 시할아버님만 챙기면 되니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그것도 잠시. 눈 돌릴 틈 없이 점심이 지나면 그 뒤로는 다른 집안 일들을 돌봤습니다. 큰 집은 손가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집가서 몇 달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일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어머니는 이 집 며느리라면 집안 살림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제게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정원을 정리하기도 하고 가끔은 녹그릇이나 은식기들을 며칠이 걸려 닦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라면
굳은 일들을 다 하는 중에도 식구들은 저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대면대면했고 무서워 보이는 시아버님과는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은 제 길을 잡으시려는 건지 매번 제가 하는 일에 야단만 치셨죠. 그러다 보니 제 자격지심 탓인지 집안일 봐주시는 분들도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특히 집사님이 가장 심하셨죠. 시어머니나 다른 식구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시면서 제가 뭘 물어봐도 한 번에 대답해 주시는 법이 없고 제게 야단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님,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밖에 못하시나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상에 어떻게 내놓겠어요? 제발 한 번 알려드리면 두 번은 없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지사님. 제가 아직 손이 서툴러서요. 금방 배워볼게요. 뭘 가르치면 제대로 하는 법이 없으니 뭐. 그곳에서 저는 마음 붙일 곳 없이 항상 이방인처럼 혼자 외로웠습니다. 친정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결혼 후 1년 동안은 친정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고 그동안 친정 한번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혹여 딸 시집 보내고 매일 걱정이실 부모님께 더한 걱정이라도 남길까봐 속 터놓고 얘기하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으면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기대하던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지대로 성사된 결혼에 남편이 제게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각방을 쓰느라 따로 볼 일도 자주 없는 남편은 한 번씩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왔습니다. 여보, 누구를 만나고 오셨어요? 옷에 여자 향수 냄새가 나네요. 오늘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지 뭐.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 항상 제게 곁을 내주지 않는 남편도 야속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실 다른 재벌집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집간 그 집은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모든 식구들이 다 각방을 썼습니다. 부부관계도 어머니 말씀으로는 음과 양이 함부로 섞이면 집안에 좋지 않다고 꼭 정해진 날에만 합방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참 무서울 정도로 미신을 잘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제 사주팔자를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때는 꼭 재벌집이 아니어도 다들 결혼 전에 궁합이나 사주팔자는 봤으니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제 사주팔자에 맞아야 한다며 옷 입는 색상도 정해주셨습니다. 또 집안에 대성할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날씨가 따로 있다며 그때까지는 꼭 임신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방 곳곳에 부적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처음엔 그 부적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제 방에 부적을 놓으셨나요? 그래, 혹시나 그거 버리거나 건드린 것은 아니지? 네 사주에 좋은 부적들이니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거라. 그래도 저는 좀 무서워서요. 꼭 저까지 그래야 할까요? 얘가 어디 부정 타는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집 이만큼 잘된 것도 다 그런 것들 덕분이야.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당연히 내 말에 따라야지. 행여나 손댈 생각하지 말거라. 알았니? 어머니는 모두 잘되라고 하신 것이라며 절대로 손대지 말기를 당부하셨어요. 저는 꺼림칙했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게 무슨 부적들인지도 모르고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무슨 저런 집이 있나 싶지만 수십 년 전에는 정말로 그런 재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면접 때 직원들 사주를 보고 뽑는다는 재벌도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게 이상한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죠.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지쳐가는데 한 번은 일하시는 분 중에 제게 잘해주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휴, 며느님,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헤어지고 행복하게 살지. 괜찮아요, 아주머님. 살다 보면 나아지겠죠.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부잣집에 더럽게 엮이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평생 그 집 종처럼 사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 며느님이 내 딸 같아서 그래. 우리 딸이 이러고 살면 나는 그 꼴 못 보지. 젊은 나이에 인생 종치지 말고 아직 아이 없을 때 얼른 도망가. 아마 아주머님은 매일 힘들어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저런 말씀까지 듣고 나니 왠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매일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집온 후로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요. 항상 좋은 옷에 좋은 것만 먹고 백화점을 한번 나가더라도 꼭 기사 딸린 고급차를 타고 나갔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들은 저를 부잣집 며느님 대접을 했습니다. 취미생활의 수준도 달랐어요. 매일 어머님을 따라 다도를 배우고 유명 서예가를 초대해 서예를 배우는 일들은 제가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류층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서 제가 VIP 대접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남들이 보면 팔자 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꼭 남의 옷을 억지로 끼워 입고 있는 듯한 기분에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부잣집 며느리이지 집안에서 저는 철저한 의리였으니 말이에요. 남들은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부러워만 하겠죠. 그렇게 매일을 버텨가는데 그러던 하루는 어머니가 뒷마당 장독에서 장을 퍼오라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시댁은 꼭 장도 직접 담궈 드셔서 집안에는 장독도 많고 장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뒷마당에 된장을 가지러 갔죠. 된장을 찾겠다고 장독 뚜껑을 열어보는데 한 귀퉁이에 깊숙이 있는 장독이 왠지 가볍더라고요. 빈독인가 싶어 장독 뚜껑을 열었는데 텅 빈 장독 안에 무슨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장독에 편지라도 넣어놨나? 이게 뭔가 싶어서 팔을 깊숙이 넣어 종이를 빼들었는데 펼쳐본 종이 제일 위에 한문으로 유서라고 써있더라고요. 순간 놀란 마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 저는 몰래 그 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그 유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유서의 주인은 바로 제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이혼했다던 여자의 것이 그것도 유서가 왜 여기서 나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기 힘들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순간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고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사주팔자에 미친 집안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을 낳을 사주라며 데려온 내가 결국 딸을 갖자 그때부터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매일 구박과 핍박에 시달렸다. 애 낳기까지는 종으로 부리더니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내 아이도 뺏어가고 나도 곧 길바닥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런 더럽고 추잡한 꼴을 겪느니 차라리 그 전에 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맞겠지. 유서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를 읽고 나니 제가 겪은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일에 임신을 해야 아들을 가질 수 있다며 결혼 후 그때까지 임신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던 것, 아들을 가져야 하니 피하라고 하셨던 음식들이며 시어머니가 제 베개 밑이나 방안 곳곳에 넣어두신 부적들, 그전에는 그냥 미신을 좋아하신다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유서를 읽고 나니 예사롭지 않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대로라면 저도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무슨 꼴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유서를 몰래 숨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망가라 말씀을 하셨던 그 아주머니에게 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이전 며느님이 쓰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유서를 보시고 아주 놀란 표정이셨어요. 첫 번째 며느님 소식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아휴, 내가 나중에 천벌받을까 봐 하는 얘기야. 절대로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지? 아주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다 제게 겨우 털어놓은 얘기는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며느님이 결혼 반년쯤 뒤였나? 임신을 하셨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 사모님이 항상 의지하는 그 무당말로는 며느리랑 아들 사이 사주에 딸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아들일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딸이라고 하니 가족들이 다 의심을 했지. 혹시 다른 씨 아니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며느님이 참 착하고 순수한 분이셨는데, 게다가 항상 집에만 있었는데 딴짓할 새도 없지. 아무튼 그 뒤는 뭐 길게 말 안 해도 알만하지. 누구시냐고 매일 괴롭힘 당하다가 어느 날 더는 못 참겠는지 혼자 짐 싸서 도망가 버렸어. 그럼 죽은 건 아니에요? 유서가 있길래. 아유,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죽을 생각을 하겠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니 유서까지 남겼겠지. 아무튼 며느님은 그렇게 만상몸으로 도망을 나갔어. 암만 부잣집 며느리면 뭐래. 매일을 그렇게 괴롭게 사는데. 거기다 사모님이 며느님한테 딸 낳으면 내 쫓아버린다고 했으니 살려면 쫓겨나기 전에 나가야지 어쩌겠어. 그럼 집에서 며느님을 찾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손자 낳을 며느리도 아니니 자기들도 크게 관심을 안 둔 거지 뭐. 그리고 그때 무당이 영 끊긴 사람 찾는 것 아니라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 무당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지. 그 말을 다 듣고 보니 저도 더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신에 미친 시댁을 보면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진 저는 그 유서의 주인공처럼 그 길로 짐을 싸서 모두 잠이 든 새벽에 그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미룬 것이 저에게는 천만다행이었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애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안 시킨 이유가 바로 혹시나 딸을 낳으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제 예물과 제가 갖고 있던 폐물만 들고 도망친 저는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쫓아올까 두려워 친정에도 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친정에는 잘 지내고 있으니 당분간 찾지 마시라 설명드렸죠. 그렇게 1년을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망쳐 나온 지 1년쯤 뒤에 IMF가 터지며 건설업을 하던 시댁이 그만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잘 몰랐는데 애초에 온갖 불법으로 회사를 꾸려왔나 보더라고요. 거기에 부도 직전 어음을 막으려다 문제가 생겼는지 시아버지가 지명수배되면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었네요. 시댁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에 저도 그제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사연을 들으신 부모님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부잣집에 눈이 멀어 저를 그리 만드셨다며 괴로워하시다가 그래도 늦기 전에 잘 도망쳤다며 다행이라 여기셨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로 지낸 시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저도 그전 며느리가 쓴 유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 뒤로 저는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도망칠 때 들고 나온 폐물로 미천을 만들어 제 고향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못다 이룬 꿈을 다시 꾸게 되었죠. 그 뒤로 벌써 30년 가까이 긴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미용실 여러 개로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픔을 모두 감싸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적 잘못된 만남으로 큰 화를 당할 뻔하였지만 하늘이 도운 덕인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네요. 부잣집 며느리로 살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한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금이